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들으시면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분이 여사입니다. 올해 69살,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작은 분식집을 혼자 힘으로 꾸려온 분이에요. 분이 여사는 좀 고집이 센 편이지만 그만큼 마음도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손수해야 제대로 되는 거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죠. 20년 넘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분식집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 분이 여사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강력히 권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된 거죠. 사실 분이 여사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내가 아직 팔팔한데 뭘 신세를 져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과 손주 걱정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딸의 이름은 윤선미, 39살의 은행창구 직원입니다. 성격은 다정하고 세심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답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면도 있죠. 사위인 이도현은 42살, 택배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묵묵히 가족을 챙기는 타입이에요. 이 부부에게는 10살 난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초등학생이죠. 이사 당일 분이 여사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몇 개의 상자만으로 이삿짐을 마쳤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딸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미와 도현 그리고 준호가 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따뜻한 밥냄새 풍기는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분이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모두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아.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복잡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언제나 설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혹시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겠죠. 분이 여사에게 마련된 방은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선미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공간이었죠. 창가에는 분이 여사가 기르던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이 여사는 방을 둘러보며 선미가 참 세심하게 준비했구나 하고 감탄했답니다. 첫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선미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에는 분이 여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할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분이 여사는 그런 손주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현이도 평소보다 말을 자주 건네며 자리에 웃음과 따뜻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라고 선미가 말하자 분이 여사는 그래, 고맙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 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는 없는 법이죠.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작은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족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첫날 밤 분이 여사는 새로운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소음과 냄새, 그리고 혼자가 아닌 삶, 막연한 불안 때문이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도 예전 집과는 달랐고, 벽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작은 소음들도 낯설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분이 여사는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익은 시간이었거든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보니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분이 여사는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아침상을 어떻게 준비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손주와 사위, 그리고 딸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분이 여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식집에서의 바쁜 일상 대신 가족을 돌보는 일상으로의 변화. 혼자만의 시간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의 변화. 분명 좋은 변화였지만 동시에 적응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분이 여사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준호가 좋아할 만한 계란말이까지.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식탁에 모였을 때 분이 여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와, 할머니 정말 맛있겠어요. 분이 여사는 우리 준호 잘 먹어야 키가 쑥쑥 크지라고 답하며 준호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 주었습니다. 선미는 시계를 보며 조금 서둘렀지만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든든한 아침 먹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분이 여사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도현도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분이 여사는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차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분이 여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선미는 출근 준비로 늘 바빠서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을 제대로 앉아서 먹을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분이 여사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데 아침은 제대로 차려줘야지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선미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서둘러 먹고 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이렇게 분이 여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작은 걱정들이 섞인 채로 말이에요. 이제 막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처음의 설렘은 서서히 일상의 무게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분이 여사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 시간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미에게는 말이에요. 은행 창구 업무를 하는 선미는 9시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분이 여사가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제대로 앉아서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준호의 준비물도 확인해야 하는 바쁜 아침이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아침 분이 여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손수 만든 된장국과 김치전,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반찬 7가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마치 명절 아침상처럼 풍성했죠. 준호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 부쳐줬다. 어서 와서 먹어라라고 분이 여사가 부르자 준호는 신나게 뛰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잔치라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미는 시계를 보며 조금 당황스러워 했어요.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아이고, 애 밥은 국에 밥 말아줘야 든든하지. 빵이나 시리얼로는 기운이 안 나와. 어른도 마찬가지고. 분이 여사는 준호의 그릇에 밥을 담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서둘러 몇 숟가락 떠먹고는 일어섰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맛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 아침을 제대로 안 먹고 어떻게 하루 종일 버텨. 그래도 조금만 더 먹고 가거라. 분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늦으면 안 되거든요. 문이 닫히고 나서 분이 여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아침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선미가 워낙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분이 여사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선미도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엄마의 정성을 외면하고 서둘러 나가는 자신이 불효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의 현실적인 제약도 무시할 수 없었죠. 결국 금요일 저녁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침에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거든요. 빵이나 시리얼, 과일 정도로요. 분이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빵이라니. 그런 게 어떻게 아침이야? 속도 안 차고 영양도 없는데. 내가 아직 팔팔한데 왜 그런 걸로 때우라고 해?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선미가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분이 여사는 이미 서운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짐만 되는구나.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지. 분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그냥 너무 애쓰지 마시라는. 선미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이었죠. 도현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선미도 좋은 뜻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고. 고생이라니, 가족밥 해주는 게 무슨 고생이야. 분이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작은 마찰은 다른 일상 영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분이 여사는 손주 준호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방식이 선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거든요. 다음 주 어느 저녁 준호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분이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글씨를 조금 삐뚤빼뚤하게 쓰고 있었어요. 준호야, 글자는 이렇게 반듯하게 써야지. 삐뚤빼뚤하면 보기 흉해. 천천히 또박또박 써봐. 분이 여사가 준호의 연필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게 편해요.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투덜거리자 분이 여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안 돼.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야. 대충대충 쓰면 마음도 대충대충 되는 거고. 할머니가 어릴 때는 붓글씨도 배웠는데. 할머니, 요즘은 컴퓨터로 다 쳐요.
손으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준호가 말하자 분이 여사는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지. 손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어. 그때 선미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억지로 글씨를 고쳐 쓰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어려워해? 엄마, 할머니가 제 글씨가 못생겼대요. 다시 쓰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손목도 아프고. 준호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선미가 분이 여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창의력이 중요해요. 너무 틀에 맞추라고 하면 아이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준호만의 개성도 인정해 주셔야죠. 개성이라니,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게 무슨 개성이야. 기본기가 있어야 창의력도 생기는 거지. 요즘 아이들이 왜 이 모양인지 알겠네. 분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요하시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미도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강요한다고 손주 잘 되라고 하는 말이 강요야? 그럼 나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네. 분이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어른들이 자신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엄마, 싸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현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자, 다들 준호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될 일이 아니죠. 어머니 말씀도 맞고 선미 말도 맞아요. 준호야, 숙제는 내일 다시 하자.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습니다. 분이 여사는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구나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선미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지만 이미 분이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 후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남은 가족들은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분이 여사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딸네 집에 와서 편히 지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신경 쓸 일만 늘어나는구나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선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길에 엄마가 왜 자꾸 우리 방식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서운함이 쌓여갔죠. 동시에 엄마를 모시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도현은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상처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택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아이라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그런 건가요? 라고 아빠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어느 일요일 저녁 분이 여사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딸네 와서 편히 살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로 불편하기만 하네. 내가 괜히 온 건 아닐까? 혼자 살 때가 더 마음 편했던 것 같은데. 선미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도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적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내가 더 이해해 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분이 여사는 내가 참아야지. 딸네 집인데 내가 불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했고, 선미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엄마도 적응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 더 지나자 집안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잘 드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같은 인사말 정도만 오갈 뿐이었어요. 분이 여사는 여전히 아침을 준비했지만 예전만큼 정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선미도 고맙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어색함이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미묘한 갈등이 표면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뜻밖에도 분이 여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건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분이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선미와 도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숙제를 마치고 심심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할머니 방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분이 여사가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 준호야. 할머니가 옛날 물건들 좀 정리하고 있었어. 너무 많이 쌓여서 말이야. 분이 여사는 웃으며 손줄을 맞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여러 권의 낡은 노트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준호가 그 중에서 특히 두꺼운 노트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발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건 할머니가 분식집 하면서 쓰던 일기장이야.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님들이 뭘 시켜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놨지. 분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할머니, 읽어봐도 돼요? 아니야, 준호야. 그건 할머니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하고 다시 넣어둘 거야. 분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이미 노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일기를 썼어요? 학교에서는 일기 쓰라고 하는데 저는 쓸 말이 없어서 싫거든요. 분이 여사는 잠깐 멈칫했다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살 때가 많았거든.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두면 마음이 좀 덜 외로웠어. 너희 엄마 아빠 걱정도 많이 적어놨고. 그때 준호가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다가 그만 상자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상자가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그 두꺼운 노트도 함께 말이에요. 아이고, 준호야. 괜찮아, 괜찮아. 다시 주워 담으면 되지. 분이 여사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얼른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노트가 열리면서 거기 적힌 글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한글을 완전히 능숙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엄마 이름인 선미라는 글자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엄마 이름이 써 있어요. 준호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분이 여사가 깜짝 놀라며 노트를 얼른 가져가려 했지만 준호가 이미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주세요. 안 돼, 준호야. 그건 할머니 혼자만 보는 거야. 어서 죽어라. 분이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호기심에 가득 차서 노트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서 뭔가 많이 써놨어요. 거실에 있던 선미와 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낡은 노트를 들고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야, 그게 뭐야? 선미가 물어보자 준호는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엄마 이름도 많이 나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분이 여사가 급하게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야, 그거 할머니 주거라. 그런 거 함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선미는 이미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에 대해서 뭘 쓰셨어요? 보여주세요. 아니야, 선미야.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것들만. 분이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선미는 이미 준호에게서 노트를 받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괜찮죠? 선미가 웃으며 말했지만 분이 여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노트를 펼치자 분이 여사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타났어요. 날짜와 함께 하루 매출, 손님들 이야기,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김치찌개 많이 나갔다. 단골 할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또 하셨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선미는 미소를 지으며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 딸에 대한 걱정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선미가 은행에 다닌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아직 어린애 같다. 혼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다. 도현이라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데 택배 일을 한다니. 선미가 고생하지 않을까 마음이 쓰인다. 손주가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다. 기쁘지만 선미가 육아에 일까지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분식집 때문에 자주 갈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선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걱정 어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계속 읽어가다 보니 자신과 도현의 삶을 무시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다 사위까지 힘든 일을 하게 두는지. 선미가 좀 더 현명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마음은 늘 안타깝다. 준호가 벌써 5살이 되었는데 선미는 육아에 서툰 것 같다. 아이가 너무 산만해 보인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선미가 전화를 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 내가 가서 도움이 될까? 아니면 짐이 될까? 하지만 손주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겠다. 선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선미는 계속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선미네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좋은 뜻으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우리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다. 선미는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준호 교육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나서면 귀찮아하는 눈치다. 정말 내가 여기 와서 도움이 되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선미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선미가 어른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철이 없어 보인다.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내가 좀 더 가르쳐 줘야 할 텐데. 선미가 노트를 내려놓았을 때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분이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도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 진심이세요? 분이 여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선미가 먼저 말을 계속했어요. 저희가 철이 없다고요? 가정을 제대로 못 꾸린다고요? 엄마, 뒤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저한테는 괜찮다고 한 거예요?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미야, 그게 아니야. 그건 그냥 내 마음을 쏟아낸 것뿐이야. 너를 나쁘게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분이 여사가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도현이가 택배 일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제가 육아를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삶을 왜 그렇게 깎아내리세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미야,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때는 너희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분이 여사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걱정이요. 이게 걱정이에요. 저희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 아니에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도현이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선미야, 진정해. 어머님도 좋은 뜻으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도 여기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선미가 도현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준호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제가 잘못했나요? 그 순간 분이 여사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야. 그땐 그냥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해서 쏟아낸 것뿐이야. 너희를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저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 적힌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선미가 노트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때는 정말. 분이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어요. 세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모시고 싶어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처음부터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선미야, 정말 아니야. 나는. 분이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려 했지만 선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어요. 선미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분이 여사는 거실에 홀로 남아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는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글들이 마치 증거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울고 있는 준호를 달래며 괜찮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밖에 비소리와 함께 이 가족의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선미는 분이 여사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했고 분이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기를 꺼려했어요.
도현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준호는 왜 갑자기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분이 여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20년 넘게 지켜온 새벽 5시 기상 습관이 깨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에 나가보니 선미가 이미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선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평소보다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준호야, 학교 잘 다녀와. 분이 여사가 손주에게 말을 걸었지만 선미가 즉시 준호야, 늦겠다. 빨리 가자라고 재촉하며 준호의 손을 잡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분이 여사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선미 마음을 이렇게나 상하게 할 줄 몰랐는데.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도현이 용기를 내어 중재를 시도해봤어요. 어머님, 선미가 많이 상처받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어머님도 걱정하는 마음에서 쓰신 거잖아요. 분이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현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어머님, 선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직접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얼굴 보기도 민망해서. 도현이 선미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지만 선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우리 방식을 인정해 주셔야 해. 계속 간섭하시거나 뒤에서 불만을 품으시면 선미야, 어머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실 거야. 한 달 넘게 같이 살면서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바뀌실 수 있을까? 월요일이 되었고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분이 여사는 아침 준비를 포기했고 선미는 더욱 간단하게 시리얼과 우유로 아침을 해결했어요. 준호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화요일 오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던 준호가 골을 넣으려고 슛을 하는 순간 발을 헛디디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준호가 비명을 질렀어요. 왼쪽 팔이 이상하게 꺾이면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확인하고는 즉시 응급실로 연락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준호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 병원으로 와주세요. 선미는 은행 업무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준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팔을 다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선미는 즉시 조퇴를 신청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현에게도 급히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분이 여사에게는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고 며칠간의 갈등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죠. 응급실에 도착한 선미는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를 보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는 아픔 때문에 울고 있었고 왼쪽 팔에는 임시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아파, 많이 아파. 선미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아파요. 팔이 너무 아파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좌입니다. 하지만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깁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가 아픈 것도 걱정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연락조차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도현이 택배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준호야, 아빠 왔어. 괜찮아? 아빠. 아파요. 축구하다가 넘어졌어요. 준호가 아빠를 보고 울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도현이 선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께는 연락했어. 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선미야, 그래도 연락해야지.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하지만 우리 사이가 이런 상황인데.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분이 여사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구급차가 준호를 싣고 가는 걸 보고 급히 알려준 것이었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분이 여사가 달려와 손주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디 다쳤어? 많이 아파.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를 보고 더욱 울었어요. 팔이 아파요. 분이 여사는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왔으니까 금방 낫는다고 위로했습니다. 선미는 어머니가 오신 걸 보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여전한 서운함이 뒤섞였거든요. 의사가 깁스를 하는 동안 새 어른은 준호 침대 주위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깁스가 끝나고 준호가 진통제를 맞아 조금 진정된 후 의사가 설명했어요. 일주일 정도 깁스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가 활동적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분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미야, 내가 준호 돌봐줄까? 깁스하고 있으니까 더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은데. 선미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분이 여사는 정성스럽게 손주를 돌봤습니다. 미음도 끓여주고 아픈 팔이 불편하지 않게 베개로 받쳐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엄마랑 할머니가 싸운 거예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분이 여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준호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요즘 할머니랑 엄마가 말을 안 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분이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 하지만 곧 풀릴 거야. 정말요.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약속할게. 엄마한테 사과할 거야.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선미는 분이 여사가 준호 곁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손주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가끔 이마에 열이 나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할머니 같았습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칠간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분이 여사는 준호가 잠든 사이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어요.
선미도 우연히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선미야. 분이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분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선미도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핑계야. 나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너희 방식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에 쓰신 거였는데. 선미가 말했습니다. 선미야,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참고 있지 말고 말이야. 네, 엄마. 그때 준호가 엄마,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아픈 데 없어? 선미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이 여사와 선미는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이 집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때로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준호의 부상을 계기로 화해한 이후 분이 여사와 선미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준호가 깁스를 하는 동안 분이 여사는 정말 정성스럽게 손주를 돌봤습니다. 한 손으로는 밥 먹기 어려워하는 준호를 위해 한 입 크기로 음식을 잘라주고 깁스한 팔이 물에 닿지 않게 비닐봉지로 감싸서 씻겨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걸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이 여사가 아픈데 뭘 혼자 해라며 반박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럼 준호야,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먼저 해보렴. 분이 여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툴지만 한 손으로 젓가락질을 시도했고 분이 여사는 참을성 있게 지켜봤어요. 가끔 음식이 떨어지거나 흘릴 때도 다그치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천천히 하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선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식사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분이 여사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지만 매일 한상 가득 차려놓지는 않았어요. 대신 선미와 상의해서 메뉴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야, 내일 아침에는 뭘 먹고 싶어? 분이 여사가 물어보자 선미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니야,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배워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어떤 날은 분이 여사가 전통적인 된장국과 김치찌개를 끓였고, 어떤 날은 선미가 샐러드와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둘이 함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기도 했어요. 엄마, 이건 아보카도 토스트예요.
요즘 많이 먹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선미가 정성스럽게 만든 토스트를 분이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아보카도라는 거구나. 버터 같기도 하고 맛이 특이하네. 분이 여사가 신기해하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처음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준호도 가끔 먹여요. 그래, 그럼 나도 가끔 해 먹여야겠다. 우리 준호 건강에 좋다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분이 여사가 다가왔어요. 준호야, 숙제 어때? 어려워. 할머니, 이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준호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이 여사가 포기하면 안 된다며 끝까지 하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러면 엄마 부를까? 엄마가 수학을 잘하거든. 선미가 와서 준호의 숙제를 봐주는 동안 분이 여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선미가 준호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자신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인내심 있게, 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보자. 선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분이 여사는 역시 엄마가 더 잘 가르치는구나라고 속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선미야, 내가 준호 가르치는 걸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나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엄마도 준호 인성교육은 정말 잘 해주세요. 예의나 인사,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건 엄마만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역할을 나누는 게 어때? 나는 예의범절이나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너는 공부나 창의적인 활동을 맡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이렇게 해서 준호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그 오래된 노트에 대한 분이 여사의 결정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분이 여사는 그 노트를 들고 선미를 불렀습니다. 선미야, 이거 말인데. 선미는 노트를 보자 조금 긴장했어요. 아직도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이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엄마, 그거 이제 괜찮아요. 엄마 마음도 이해해요. 아니야, 들어봐. 나는 이 노트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려고 해. 분이 여사는 노트를 펼쳐서 빈 페이지를 보여주었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들을 적을 거야. 너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준호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웃었던 일들 말이야.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그리고 혹시 또 내가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이 노트에 숨겨두지 말고 바로바로 말할게. 우리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네, 엄마. 저도 엄마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날부터 그 노트는 정말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분이 여사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선미가 내가 좋아하는 멸치국수를 끓여줬다. 정말 맛있었다. 선미도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준호가 깁스를 풀고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안겨서 고맙다고 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 도현이가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줬다. 사위가 이렇게 세심할 줄 몰랐다. 선미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가끔은 선미도 노트에 글을 썼어요.
오늘 엄마가 준호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정말 든든했다. 엄마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다. 비법을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 엄마가 정말 요리 고수구나. 준호도 가끔 그림을 그려서 노트에 붙였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들이었죠. 몇 주가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벚꽃이 한창 피어 있는 공원에서 온 가족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깁스도 풀리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선미야, 정말 고맙다. 분이 여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를 받아들여 줘서. 그리고 내가 변할 수 있게 도와줘서. 엄마도 고마워요. 선미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말했다. 엄마가 제 엄마라서. 두 사람은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치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관계도 시련을 겪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 여사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준호가 떨어진 꽃잎을 주워서 나한테 할머니, 꽃 선물이에요 라고 했다. 선미와 도현이 내 팔짱을 끼고 걸어줬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앞으로 더욱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참 별것 아닌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방식, 서로 다른 표현 방법들이 오해를 만들어내곤 하죠.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면 그렇게 단단하던 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 가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이 여사는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선미는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서툰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준호라는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른들을 치유해 주었죠. 저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된 벚꽃나무가 떠올랐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지만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우듯이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같은 시기를 견디고 나면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가족이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분이 여사네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만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가족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작은 오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꽃잎이 흩날리던 그날, 한 가족이 다시 피어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